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와 함께 하시죠. 저는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양시장 오늘 잘 가고 있죠? 왜 잘 가는지 좀 말 좀 해주세요. 코스피가 0.8%대, 네. 코스닥도 0.9%대 잘 가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은 뭐 쉬어갔거든요. 눈치 보기, 네. 관망세, 역시나 CPI를 좀 기다리는 그러게요. 모습.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 이제 물가가 미국이 어떻게 됐는지 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보고 가려고 한다. 뭐 항상 시장을 좀 사후 해석을 네. 하니까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우리 선씨, 시장은 CPI가 잘 나오는 게 네. 좋아요? 아니면 충격을 주는 게 좋아요?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제가 몰라서 오늘 모셨거든요. 선생님. 네. 오늘 또 선생님 그래요. 모셔보도록 할 텐데, 아, 정말 우리가 뭐 캐대언 얘기를 하지만, 골든 좀 부를 줄 아세요? 워너비 골든. 모르겠어. 아니,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야. 노래 좀 한다는 분들은 아. 커버하잖아요. 아니 진짜 어떻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러니까. 좀 돌고래랑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 그 정도 음역대면 맞아요. 너무 네. 잘 부르시는데 네. 빌보드 핫백 1위를 또 탈환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골든 이야기 하면서 오늘 시장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투의 정여경 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든 좀 어떻게 부를 줄 아세요? 연구원님들. 네.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래 잘할 것 같은 우리 교회 누나 스타일이셔가지고 제가 네. 여쭤봤는데 얼마 전에 또 수출 현황이 나왔는데 네. 또 그 수출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가 7월 말에 우리가 협상은 되는데 네. 그 여파를 이제는 좀 막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우리 네. 시장 상황. 저희가 또 정여경 위원님 모시고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일파가.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짚을 게 많거든요. 근데 수출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출 동향부터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수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8월 1일에서 10일 수출이 이제 어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였긴 했지만 이게 일평균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조업일수 대비 정말로 그 펀더멘털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일평균 수출을 보는데요. 그게 이제 저번 7월 대비해서도 8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거의 이제 9% 이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충격에서 지금 2, 3분기 좀 낙폭을 이제 축소하면서 좀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다만 1일에서 10일 같은 경우는 워낙 데이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월까지 이어가기가 또 이어갈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래 연초에 보고 있던 그림보다는 확실히 수출이 좀 개선되는 그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좀 품목별로 보자면 지금 이제 관세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25%에 대한 이 자동차 관세를 맞다가 이번에 이제 8월 7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7월 31일 날 무역 합의를 이룬 것 때문에 자동차 관세율도 15%로 내려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에서 10일까지 이제 수출을 보니까 요 자동차 실적이 좀 저번 7월보다 훨씬 더 개선돼서 나왔다. 요 같은 경우는 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어떤 그 관세 여파가 잘 미치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반도체는 어떤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지금 AI가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그런 그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율이 계속 이번 상반기 때 대비해서 지금 2, 3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그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 이번에 그 7월 전체 확정 수출이 나왔을 때 네. 대부분 많이 물어보셨던 게 그 품목별로 봤을 때 요 관세 익스포저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건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가 있었고 관세지대가 있었고 관세와 무관하게 그냥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요 세 개의 섹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요 트럼프 관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요가 훨씬 더 셌던 이제 요런 그 품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30%를 좀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그 버팀목이 되는 반도체 수출의 증가율이 좀 크게 올라왔던 것은 이제 한국 수출의 펀더멘털이 좀 크게 개선되는 그래도 저희가 좀 믿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가고 있다. 앞에서 큰 형님이 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작은 형님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9%밖에 증가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바로 이 EU향 이 자동차 수출과 그 CIS향 자동차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이 지역으로는 지금 자동차가 한 50%, 30%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미국으로는 좀 안 좋았지만 EU가 그동안 이제 자동차 수요를 많이 견인을 해줬다. 그런데 8월부터는 미국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좀 15%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자동차가 올라가는 그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좀 안 좋은 그 품목들은 이 철강 이제 저희 지금 50% 관세 막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전에 들어가는 철강도 50% 관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건 품목별 관세여서 이제 저희가 상호 관세로는 이제 내릴 수 없는 이런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 철강이랑 가전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관세 여파 때문에 좀 투자가 스톱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간으로 보셨을 때는 조금 좋은 그림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화장품 오늘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네. 그동안 이제 상반기 동안 계속 호실적을 보여주느라고 이제 기대치가 높으셨었는데 이제 그 눈높이를 2분기 실적이 못 맞춰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지만 요 수출액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력기기 화장품 같은 경우가 좀 한국의 이 낙폭을 축소하고 요걸 플러스 증가율로 만드는 그런 그런 힘을 네네.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와. 화장품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 보면 사실 나쁘진 않은데 기대치가. 전망치와 네. 기대치에 안 맞는다고 오늘도 화장품들이 어제는 뭐 달바가 20% 빠지고 오늘 코스맥스도 엄청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만약에 이제 맞아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뭐 네. K-팝 열풍부터 해가지고 하반기 쪽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약간 연으로 계속 리핏되는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보시면 이런 화장품, 그다음 식품 이런 소비자들이 상반기 때 굉장히 잘 갔다가 네. 이제 요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하반기 때 그걸 미스하면서 좀 주가가 쉬어가고 아. 이번에도 이제 그 상반기 때 이렇게 주가가 잘 갔다가 이제 하반기 때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와 펀더멘탈의 약간 그 괴리인데 제 생각에는 이 펀더멘탈 수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낙폭이 과대했을 때 담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선은 107%인 거예요? 네, 와, 전년 진짜 대비해서 아, 107%. 두 배로. 그러니까 오. 진짜 한국의 K조선. 어떤 이 조선과 시빌딩 그러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한국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가장 저력 있는 이제 그런 산업인데 사실 선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게 잘 나왔다고 한국 수출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금은 이 산업이 한 2, 3년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빅사이클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박이 한국 수출을 좀 버팀목이 되는 그 중요도가 좀 커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표 또 반도체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다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아마 지수에 크게 또 힘을 받는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최애국 대우 그러니까 네. 1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품목관세 100% 말이 또 달라질까봐 그게 또 걱정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네. 바라보고 계실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반도체 관세 100% 얘기가 이제 8월 6일 이제 저번 그렇죠. 주에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상호 관세 합의할 때 일단 최혜국 대우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애국 세율 한 15%니 이제 15%로 한국과 일본은 지금 이제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뭐 당연히 중간에 말을 바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만의 TSMC 다 대규모 투자를 지금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애플한테도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빅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미국 땅에
이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강경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사실 큰 그 지지력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연초에 보던 반도체 그림하고는 약간 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반도체의 이 진한 색깔을 보시면 사실 뭐 1, 2년 증가하다가 1년 내려가고 네. 2년 증가하다가 1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때 연초에 보니까 반도체가 이번 연도에 쉽지 않겠다. 이게 이제 내려가야 할 자리였었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 기존의 과거 빅 한 4번의 사이클과는 달리 다시 여기서 꺾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이클이 다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이번에 다시 요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 사이클을 탈 수 있었냐면 지금은 이 B2C 사이클이 아니라 B2B 사이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 소비자 기기 같은 경우는 매년 기기를 바꾸시지 않으니까 보통 한 번 사시면 한 뭐 2년, 3년 요 정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B2C 사이클일 때는 반도체가 이런 사이클이 되게 짧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사이클과 어떤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것 때문에 과거 2000년대에 보셨던 좀 롱 사이클로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한국이 그 반도체가 지금 관세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그 영향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역할이 반도체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런 HBM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으로 B2B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수출 성장률을 좀 플러스로 전환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되게 한국 수출을 좀 배어하게 한 마이너스 4% 정도를 처음에 봤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 사이클 다시 이제 꺾여서 올라가는 걸 보고 올해 성장이 플러스 0, 0.5 요 정도로 끝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2, 3년 아까 휴대폰 말씀해 주셔서 더 써서 저도 사실 더 고장 오래 나기 쓰죠. 전까지는 바꾸질 않고 그쵸. 있어가지고 항상 그래서 신제품 나와서 이게 뭐 반응이 좋다 네. 어떻다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그렇게 맞아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2, 3년에 한 번씩 좀 자주 바꾸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은 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삼성전자 갤럭시 플립은 잘 나왔다고 하는. 네. 좀 바꾸고 싶게 생겼더라고 나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좀 되면 땡겨서 바꿔볼게요. 네. 제가 봤는데 뭐 좀 오랫동안 안 바꾸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 같은 거 사이클이 몇 년에 얼마나 한 번.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4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떤 때 그 이상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장 안 나면 그죠? 거의 그러니까 저기 호신용으로 좀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벽돌 막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네. 어쨌든. 네. 자, 관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간밤 얘기긴 하지만 엔비디아에도 그렇고 뭐 AMD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파는 거 수익의 15%를 이제 정부에 내라. 이거 봤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뿅망치를 들고 막 이제 나라들을 때려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뺐는데 이제는 자국 기업들도 봐주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수입세 아닙니까? 야. 니네 여기 자리세네, 장사하려면 돈 내. 야, 이건 좀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대상으로 피하 식별이 없다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국 기업들 대상으로도 15% 내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좀 궁금해지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미국의 정책 이런 부분들은 쭉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 동안 계속 이 대외 대내 할 거 없이 정책을 정말 많은 행정명령도 발동하고 협정에 사인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트럼프가 좀 속전속결로 했던 게 사실 대외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트럼프 정부가 4월부터 지금 이제 7월 말까지 거의 한 4개월의 대장정이었죠. 네. 이 대장정 동안 어떤 국가와 어떤 협정을 체결을 했었나 이걸 좀 보시면 약간 트럼프 무역 합의에는 좀 컨셉이 있습니다. 이제 대외 정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어떤 그 우호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뭐 영국한테 뭐를 많이 받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영국하고는 이제 서비스 무역이 워낙
많았었고 또 영국한테는 미국이 적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무역 협정을 가면서 영국은 가장 10% 낮은 상호 관세율을 받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국가가 다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자본이 부족하지만 좀 성장하는 국가인 이 동남아 국가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좀 견제하자. 요게 가장 그 협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한다. 뭐 요런 게 이제 기본 정책이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 트럼프가 원했던 건 이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자. 그걸 이제 베트남이랑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산 광물, 뭐 히토류 이런 걸 대체할 만한 광물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광물 소재를 좀 수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정책을 마련을 했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같이 군사 협력을 가지고 그 중국에 대항을 하자 이런 그 컨셉으로 이들 국가와는 이제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은 이제 미국에 줄 것이 많이 돈적으로 줄 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 같은 선진국보다는 좀 무역 합의 시일도 좀 짧게 걸렸고요. 좀 상대적으로 쉽게 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지만 이제 문제는 진통이 많았던 이제 선진국이었죠. 그만큼 저희가 내어준 것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가장 먼저 그다음 EU 한국에 이어서 거의 뭐 한 일주일 반 만에 이 세계 가장 큰 경제권에서 협정이 이제 체결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15%로 이제 이 동남아 대비해서 낮은 상호 관세율을 이제 부과를 받았죠. 그런데 요걸 받기 위해서 한국과 EU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많은 돈을 이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이 되게 협상을 좀 잘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GDP 대비해서 한국이 내야 하는 돈 이제 3,500억 달러는 이제 저희가 제조업 펀드에 쓸 거고요. 1,0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좀 쓸 것인데 요 4,500억 달러가 GDP의 거의 25% 되는 돈이니까 네. 너무 돈을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늘 초지일관 무역협상의 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24년의 무역 흑자 가 너네가 우리한테 얼마 받냐 요걸 기준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점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이제 EU보다는 조금 협상을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협상을 잘한 축에 속한다. 그리고 또 한국이 하나 긍정적이었던 건 사실 요 3,500억 달러 중에 저희는 1,500억 달러를 조선에 쓰려고 딱 그 확정을 지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어떤 국가도 이 섹터에 요만큼 돈을 쓰겠다 아직 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딱 미래가 조금 그래도 예측이 가능한 조선업에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쓰기로 했으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가시성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것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에너지를 사실 한국이 저희는 보통 두바이유 중동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 말에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장기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하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중동 걸 많이 갖다 쓴 것을 이번에는 이제 미국 거를 갖다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측면에서는 에너지 수입을 다각화한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한테 요거를 어차피 쓸 돈 미국한테 좀 주면서 상호 관세율을 좀 낮췄다. 이렇게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무역 협상이 못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이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유일하게 지킨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쌀 시장을 이제 개방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좀 개방하지 않고 방어하는 이런 그 목적에 있어서 그래도 한국이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런 것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협의였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표 하나 이렇게 캡처해둬야 되겠어요. 깔끔하게. 아니 다른 각국이, 언론사에서 이걸 노릴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신문 지면에 딱 낼 것 같긴 한데 어제였나요? 베센트 장관이 상호관세가 각오름처럼 녹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목적은 지금까지 너희와 우리와 균형이 달랐던 경상수지를 맞추는 것에 초점이 돼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좀 이게 뜯어간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거름처럼 녹아들 것이다라는 거는 나중에는 관세가 또 좀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표현이었어요, 그게? 저도 그 베센트 장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제 4년간은 유지가 되는 이제 정책이긴 하지만 또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서는 또 이게 유지될 거라는 그 어떤 개런티는 이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요 4년 동안은 이 관세가 아무래도 미국 정부 수입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4년 이후에는 또 그 현상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되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관세가 아마 4년 동안은 미국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매출을 좀 지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장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4년 이후에 이 관세가 딱 없어지다 보면 그때는 정말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도 보시는 분이라 이제 지금 4년 동안은 약간 보호막이 쳐져 있긴 했지만 이제 4년 후에는 그 보호막이 없어질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뭐 일본 쌀 시장 얘기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일본이 미국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일본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쿼터를. 나라 쿼터 네. 유지고 이제 다른 나라 걸 줄이고 줄이고, 미국 네. 거를 좀 조절해서 늘리고. 늘린다 뭐 이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네. 8월 7일부터는 또 상호관세 15%도 재개가 됐습니다. 네. 본격 부과가 된 거죠. 자, 시뮬레이션을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만약에 10% 관세율이 부과됐을 때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업종들이 생각보다 타격을 더 많이 받고 생각보다 덜 받네? 수혜받는 측면에 속하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거기 이제 산업별로 보시면 이제 이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주신 그 자료인데 사실 수출단에서 보시는 거랑 사실 컨셉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까 미국형 자동차가 가장 이제 출혈이 컸었고 그 다음이 이제 가전 같은 경우, 그 다음 이제 기계 쪽에서 계속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수출단의 문제인 거고 만약에 이 수출을 위해서 지금 생산 한국에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떤 뭐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런 걸 다 합해서 봤을 때 사실 한국 GDP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앞에서 이제 5개를 보시면 자동차 산업과 이 전기전자, 그다음 화학과 기계 요 정도가 지금 가장 GDP를 깎아먹는 이제 GDP가 낮춰지는 이제 그런 산업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5% 받다가 15%로 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통 한 25%를 보고 있다가 이게 15%로 줄어든 이제 지금 무역 합의로 15%로 줄어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처음에 연초에 가정했을 때는 가장 안 좋은 그 가정으로 올해 한국 성장률이 한 0.7% 정도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무역 합의가 좀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지금 상호관세가 15%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렇게 낮춰지는 이제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GDP의 부정적 효과가 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에 이제 이번에 이제 1% 성장이 좀 힘들다고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좀 상호관세 합의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한 올해 성장률이 0.07%포인트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 달성 가능성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1%도 되게 벽이라고 이제 느껴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 뭐 관광객도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다음 무역 협상도 잘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신정부에서 되게 신속하게 소비 개선 정책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5년도에 1% 달성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그래도 1% 뭔가 긍정적인 톤으로 좀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뭐 무역 수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었나 봐요. 네, 맞아요. 약간 긍정적인 톤이고 네. 괜찮네요.
네, 뭐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다음 장표 보면 인도네시아, 일본, EU, 한국, 대만 이렇게 비교된 표가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얘기예요? 여기 아까 그 표에 네. 있는 걸 제가 이제 그래프로 좀 네.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늘 아까 제가 기준을 24년도에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얼만큼 받아갔니 너네 요렇게 이제 그걸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이었었는데 이제 가장 먼저 무역 협정을 타결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딱 인도네시아가 사기라고 미국에서부터 사기로 한 금액이 딱 1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한 200억 달러 우리가 흑자를 너네한테서 봤으니까 우리가 미국 거를 다시 200억 달러를 살게. 그러면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없어지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요게 트럼프는 늘 1배를 넘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좀 돈이 없는 개도국한테는 요런 수준으로 이제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선진국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과 한국은 1년에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보는 그 무역 흑자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투자도 하고 이제 일본은 무조건 5,500억 달러 완전 투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그 금액이 8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600억 달러에 8배 되는 돈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600억 달러에 대해서 4,500억 달러를 이제 투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7배 정도 이제 저희가 좀 돈을 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EU 같은 경우는 원래 2,000억 달러 정도 이제 흑자를 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6배 되는 돈을 앞으로 향후에 한 4, 5년 동안 이제 투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요 금액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미국에 대한 자본 유출이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지표로 보시면 일본이 가장 많은 자본 유출을 겪어야 하고요.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이제 EU, 그 다음이 이제 대만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협상을 가장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뭐 무역 협상이 가장 못한 이제 그런 국가는 아니고 또 긍정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업에 이미 이제 자본이 투여되기로 이제 결정된 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저 장표에 딱 일본이랑 대만이 있기 때문에 좀 하나 여쭤보면은 일본이나 대만도 이제 관세율에 대해서 해석이 언론상에서는 뭐 자국 언론에서는 우리 또 뒤통수 맞았다. 뭐 20%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 20이더라. 뭐 이런 해석들이 오가는 게 사실은 명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걱정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합의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EU도 다 이제 그 어떤 세밀한 처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뉴스 플로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했던 그 이제 뭐 베센트 재무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만나서 했을 때에는 어떤 디테일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틀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과 일본이 좀 저희가 끝까지 가져간 게 뭐냐면 이 반도체랑 바이오 관세가 나올 것 같으니 여기서 이제 최저 관세율을 좀 가져가겠다. 요게 이제 하나의 저희가 이제 방어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좀 하나 약간 그 EU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좀 불리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한국은 그냥 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최저 관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EU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명문화로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 제품, 그러니까 모든 화학 제품은 아니고요. 특정 화학 제품이라고 보면 보통 이제 그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 쪽이거든요. 요 복제약과 특정 농산물, 요런 이제 본인들이 좀 지키고 싶어하는, 빨리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하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 규정이 한국과 일본에는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 EU에 비교해서 보면 좀 한국과 일본이 요런 품목을 수출할 때는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정을 했을 때 합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주가 하락이 좀 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EU는 전략 물품이라고 해서 이런 복제약 같은 경우는 무관세라고 했는데 왜 한국은 이제 그것도 15%에 들어가냐 이제 이런 얘기 때문이었는데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는 미국과 그 무역하는 규모가 가장 큰 경제권이기 때문에 이런 그 베네핏을 미국 쪽에서 EU한테는 주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관세를 진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뭐 철강, 알루미늄 이 소재단에 네. 대해서는 또 따로 있고 품목 따로 있고 뭐 약간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 무역 처리하는 네. 그 부서라고 관세청 할까요? 뭐 이런 데서 전화가 빗발친대요. 아, 이게 이제 우리 품목도 해당되는 거냐? 해당되는 거냐? 뭐 이게 이 나라 거쳐서 그럼 이 나라 가면은 지금 관세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그러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네. 네. 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해석의 여지를 또 안 남겨두고 명분화 당장 하자 그러면 또 불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좀 이런 게 먼저 왜 있잖아요. 맞을까봐 그런 걱정. 조금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수상 있는데 테이블에 네. 우리 홍하나님을 좀 보내가지고 자꾸 나를 좀 고이 좀 보냈으면 좋겠어. 자 어쨌든 네. 미국과 중국의 90일 유예 얘기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됐어요. 확정이. 서명을 유예가, 했죠. 네, 서명을 했고 유예가 됐고 근데 시장 영향은 워낙에 90일 유예 이제 거의 다 알고 있던 그렇죠. 사실이어서 그런지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요 관계도 좀 알려주세요. 중국하고 어떻게 되는 거고 자 관계도 그렇고 관세 유예됐을 때 다음 장표에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그래도 저희가 가장 4월에 겁을 먹었던 이유가 이제 각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 여파도 있었겠지만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막 115%, 145%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러면 거의 가장 큰 1, 2 교역국의 어떤 그 교역이 이제 동결되면 사실 그 여파를 한국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겁을 먹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다시 90일 유예를 하면서 11월 9일까지는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에 이제 30%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 요 2분기 때 이렇게 둘이 이제 화해하는 이런 무드 때문에 한국 수출이 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흐름이 3분기까지 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국과 중국이 8월 12일 날 협의가 좀 불발된다. 이러면 그게 3분기에 수출을 밑으로 내리는 이제 그런 여파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90일도 연장 이제 되다 보니까 한국 수출도 3분기 때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긴 그림으로 봐서는 이 미국과 중국이 뭐 극적으로 완전히 화해를 하거나 서로 다시 사이좋게 지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의 강도는 수위는 좀 낮출 수 있으나 요 대립 구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내내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무역 규모가 이제 크다 보니까 EU 다음으로 좀 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그 관세를 매기고 있던 거를 지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요 자본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은 이어가고 있으나 서로의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이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었지만 이제 지금은 서로 미국도 중국에 투자를 안 하고 중국도 미국에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크잖아요. 4년 내내 커왔으니까 중국 돈으로 이제 투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이번에 트럼프가 진행했던 그 무역 합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국가로부터 거의 1.5조 원에 달하는 이제 돈을 투자를 받았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정말 적지 않은 금액 4천억 달러라고 하면 사실 대만 GDP의 뭐 거의 한 40-50% 되는 이제 금액인 건데 요 금액을 이제 대만도 투자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요 자본으로 미국은 계속 이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과는 계속 이렇게 공급망을 분절시키고 미국이 조금 더 패권국으로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1부 마지막으로 관세의 여파가 결국에는 부메랑에 대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애플 와가지고 미국 내 투자 늘려라. 그럼 애플 뭐 아이폰 거기 안에서 생산하면은 소비자는 200만 원에 살 거 400만 원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비싸질 거잖아요. 노동력도 비싸고 네. 뭐 자재도 비싸고 결국엔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무래도 이게 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5% 관세 이러면 뭐 수입 업체 그다음 그걸 수출하는 업체들이 5%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5%밖에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렇게 관세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 사실 소비자분들이 느끼시는 그 가격 전가, 이제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찬바람 불 때부터 좀 오래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업체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8월에 이제 상호관세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7월 말부터 가격을 좀 올리겠다. 이런 가격 인상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더울 때는 이걸 체감을 못 하셨겠지만 이제 8월에 상호관세가 이제 다 부과가 다시 되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을에 좀 선선할 때 정도 되면 이제 미국 소비자가 장 볼 때 좀 물가 상승이 체감이 되는 그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1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여러분, 이번 주, 오늘이죠? CPI? 오늘 밤. CPI 저희 전망, 그리고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되는지, 금리 인하도 궁금하시죠? 2부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에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매크로 요정 정여경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일타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자, 우리 중국 얘기 좀 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장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중국 관광객이 늘긴 느나 봐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뭐 정책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우리한테는 당연히 산업적 영향도 있겠고 이 부분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사실 지난주에 네. 이제 9월 29일부터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무비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사실 이제 좀 요 레저 업계 전반의 이제 주식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근데 확실히 요 제가 이제 쭉 중국인 관광객이 얼만큼 들어왔나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면 확실히 지금 25년도 상반기 때 좀 계속 올라오면서 요 올해 2019년 수준까지는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러네요.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한한령 이후로 중국인 관광객이 쿡 떨어졌다가 네. 이 올라왔던 요 그림에서 이번 한국의 관광객이 19년도 이상은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저희가 2019년 수준이면 앞으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한 250만 명 정도 추가 유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통 단체 관광객이 한 60% 정도라고 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요 단체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 증가하면 한국 GDP가 0.08% 제고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그 연구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좀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0.12, 그러니까 150만 명이 들어오면 0.12% 포인트인데 이게 올해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올해 말과 아마 내년 상반기에 좀 나눠져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3개 분기에 걸쳐서 한국 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는 올리는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상호관세 그 합의된 것도 그렇고 중국인 관광객분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올해 성장률 1%가 좀 달성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그 산업 쪽에 그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보통 업사이드를 요 2016년 그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최대라고 해서 이번에 이거를 달성하는 게 맥스로 달성하는 게 현실성은 좀 낮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제 가장 좀 좋은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본다면 이제 한국의 그 성장률이 이제 0.12에서 0.16 정도로 더 높아질 수 있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호텔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이런 관광객분들이 들어오시면 한국의 그동안 이제 침체되었던 서비스업
이 한국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요 외국인의 그 국내 소비 같은 요 GDP 개정이 올라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셔서 당연히 소비하실 거고 네. 네. 여행 오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럼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주라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2016년 많이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또 변한 트렌드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시술을 받는다 약간 이런 의료. 건가요? 그럴 수 의료, 있겠네요. 의료 이런 것도 있고 네. 요즘에 뭐 K 컬처 힘입어서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해 네. 주신 것처럼 이 주변에도 진짜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지 않아요? 아니 뭐 여의도에도 많으시고 저는 이제 홍대 같은데 가거나 종로 같은데 가면은 정말 한국인보다 훨씬 더 외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내가 막 영어 써야 될 것 같고 중국어 써야 될 것 같은데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국인 관광객이 네. 사실상 지금 오는 거는 뭐 한한령 해제 뭐 이런 것을 저는 차치하고 무비자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손쉽게 정책. 올 수 있으니까 네. 이 정책이 좀 큰 것 같은데. 와서 돈을 쓰시려면 중국의 상황도 괜찮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의 상황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돈을 경제. 많이 버셔서 오는 건가? 쓰러 오시는 건가? 실물 네. 지표도 한번 봐주시죠. 그 중국 실물 지표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좀 발표가 될 텐데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내내 좀 요 투자는 제외하고 이제 수출과 생산, 소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내 좀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이제 수출로 돈을 벌고 있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투자로는 사실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중국이 돌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 10%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그래도 이제 수출 동력을 미국으로 못 파니까 동남아로 막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지금 돈을 이제 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 내부에서 어떤 소비 진작책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사실 효과가 가장 컸던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동안 한 3년 동안 부진했던 이 중국의 소비가 중국에서도 쿠폰을 주다 보니까 가전도 막 사고 IT 기기 같은 경우도 사고 레저용품 같은 경우도 이번 상반기 내내 계속 사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이구한신이잖아요. 바꿔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 의향이 그동안 3년 동안 죽어 있다가 소비 심리가 죽어 있다가 올해에 이제 3년 만에 좀 올라오는 네, 이제 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요 이구환신도 사실 효과가 뭐 1년 내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는 재화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그 소비 욕구가 좀 클 것 같아요. 중국 분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상반기에는 어떤 재화를 많이 사거나 구매하셨다면 하반기에는 중국 분들도 좀 서비스 쪽에 돈을 써보자. 이런 의향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도 한국처럼 이런 오프라인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쿠폰을 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그 중국 사람들도 국내에서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무비자로 언제 한국을 가보겠냐. 그래서 한국으로 좀 오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서비스 소비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 언제 가보겠냐. 요 근데 기회에. 실제로 우리 주변 제 주변에서도 중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좀 늘었거든요. 네. 그게 비자 값 안 드니까 10만 원 남길 수 있고 편하잖아. 하니까. 그리고 가깝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향이 음. 있겠죠. 네. 그래요. 다음 장표도 좀 보고 싶은데 이건 어떤 거예요? CPI 봐야죠. 네, CPI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밤에 발표될 것이 이제 페드와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요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이라이트가 네. 이 주초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 7월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제 CPI 상승률이 한 번 이제 올라온 반등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 같은 경우도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CPI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2.7이었고요. 저번 6월이 2.7이었고 이번 7월이 2.8로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9월로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 상승률이 더 올라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미국의 CPI를 보시면 미국이 외국에서부터 많이 수입하시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뭐 장난감, 그리고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오는 컴퓨터 기기,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물가가 좀 빠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창문 바닥재 가구 이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그 멕시코 아니면 캐나다 이런 북미에서 많이 들여올 텐데, 요게 관세 여파가 이제 조금씩 현실로 이제 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제가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이번 달에 몇 개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 보통 저희가 알만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7월에 이 가격을 인상을 했던 것보다 지금 7월 말에 가격을 인상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물가는 이제 2.8까지만 올라올 수 있지만 사실 8월 물가는 9월 중순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 물가 같은 경우는 오르는 폭이 조금 더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기업도 참다 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동안은 자기들의 마진을 스퀴징하면서 관세에 대한 충격을 흡수를 했던 걸 이제는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그런 단계가 아마 요 8월, 9월 요때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8월 첫날에 이제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제 이 쇼크, 고용 쇼크, 미국발 고용 쇼크 때문에 굉장히 주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베이스 굿이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좀 앞당길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발표되는 CPI가 어떻게 나오냐인데 네. 뭐 좋게 나와도 해석이 좀 분분하고 안 좋게 나오면은 금리 어떻게 또 이러신 분들이 있고 네. 어떻게 또 금리랑 연동을 시켜봐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 말씀하신 대로 CPI와 고용이 가장 금리를 맞아요. 결정하는데 두 가지 큰 요소인데 워낙 저번 7월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지금 5, 6월이 훨씬 안 좋았고 거의 1만 명 증가였고 7월 같은 경우는 7만 명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리 물가가 좀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연준 위원들의 입장은 그래도 물가가 올라오더라도 이 고용이 망가지는 걸 먼저 막아야 한다. 여기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여름에 안 나오는 게 보통 계절성은 맞는데요. 이번에는 여름이 오기 전부터 5월, 6월부터 이 고용 지표가 좀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미국 고용을 이끌고 있는 게 정부랑 의료 교육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부 고용이 이번에 데이터가 리비전 개정되다 보니까 이 정부 고용도 축소하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오늘 밤에 물가가 좀 2.8 요 정도 2.9 이렇게 나오더라도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고용이 좀 시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용이 이제 전 두 달께 정말 말도 안 되게 수정이 좀 이번에 네. 그렇죠. 트럼프 네. 대통령도 이거 뭐 통계 조작이다 이러면서 국장 자르고 새로 간밤에 보니까 지명했더라고요. 네. 네, 새로운 사람으로.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최근에 좀 있는데 요 고용 보면 이 숫자 그러니까 고용되는 사람 숫자도 보지만 우리가 실업률도 보는데 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고용 상태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좀 낮은 상태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게 작년 9월이랑 올해 9월 FOMC랑 조금 네. 이제 다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 9월에 빅컷을 했을 때는 요 실업률 같은 경우가 급하게 올라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쌈누리 이제 발동이 되고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간다. 맞아. 샴룰 얘기 많이 했어, 샴룰을 진짜. 엄청 맞아. 여름 내내 말씀을 네. 이제 들으셨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실업률이 막 이렇게 급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24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이민자들 유입이 많았어서 이때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요 상황이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업률은 좀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유입이 좀 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망 실업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실망 실망 실업자. 실업자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사람은 내가 취업 의지가 있지만 네. 내가 일을 구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로 되는데 실망 실업자는 나 그냥 아예 돈 안 벌래.
경제 활동 안 할래?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실업률 집계에서 빠지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어. 다들 요 실망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서 경제 활동 그 상황에 아예 안 들어오시면 고용 시장에 안 들어오시면 그게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낮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게 노동 시장에 계속 있으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고용 시장이 위험할 수 있겠다. 신규 고용도 안 나오고 실업률이 안정적이긴 해도 지금 실망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요 수순에 들어가자. 이제 요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기는 하지만 뭐 물가가 4%, 뭐 3.5% 요 정도까지 치솟는 게 아니면 일단 경기를 살리자라고 하는 그 액션이 아마 이번 9월 이후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뭐 스태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별로 쓰고 싶질 않아서 왜냐하면 너무 비관적이기도 하고 작년부터 계속 S 공포, 스태그 공포 했는데 네. 온 적은 없어요. 맞아요. 온 적은 없어서 굳이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파월의 후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공석이 된 부분도 미란 보고서를 썼던 미란 위원장이 지금 임시로 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넥스트 파월에 대한 이야기 좀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번 주부터 해서 이 넥스트 파월, 이제 파월 의장을 대체하는 이제 그 후임이 누구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작년에 저번에 나왔을 때도 요 연준 의장 후보를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주말 사이에 뉴스가 이제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은 4명 으로 보고 있다가 네. 이 연준 의장 후보군이 이제 10명으로 확대됐다.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요 케빈 헤셋이라는 분이 가장 그 트럼프 정부 기조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미국 안보 수단으로 이제 트럼프와 정말 이제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런데도 관세가 물가를 상승시킬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금리 인하를 옹호한다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연준에 있는 그 월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 7월 FOMC부터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요 분도 이제 트럼프의 그 기조와 좀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파월이 넥스트 파월이 누군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다음 해 5월이 되면요 뭔가 트럼프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제 12분인데요. 7명의 그 연준 이사분들과 이제 5명 그 지방 연준에서 늘 투표권이 이렇게 돌아가요 매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3명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명은 요 제퍼슨은 이번에 트럼프가 이번 연준 의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5월에 임기가 끝나면 이제 후임이 이제 될 텐데 아마 그분도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연준 이사회의 거의 과반이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영향력이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올해 금리가 인하되는 횟수보다 내년 5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횟수가 훨씬 더 클 수 있겠다. 내년에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트럼프의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거의 이제 5명 이상이 과반수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9시 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CPI 확인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뭐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파월 의장 기존의 성격상 하지만 속으로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여름부터 오를 수 있다고 했잖아가 될지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나오면 이제 할 것 같은데 SNS를 빨리 내려라 그렇죠. 뭐 이렇게 될지 CPI가 상당히.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러게요. 개인적으로도 네. 궁금하고 이번 주에 소매 판매 나오죠? 네. 미국 소매 판매도 이제 금요일 날 네.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미국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지금 이제 이번이 7월이 나올 거니까 5월 거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가 보통 소매 판매 금액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 판매 대수를 보시면 5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매우 안 좋았었어요. 거의 1년 내내 계속 내리막길이었다가 이번 7월에 판매 대수를 집계한 걸 보니까 미국 자동차 판매가 거의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이번 7월 소매 판매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물가가 지금 높아지는 거를 염두를 하기는 하지만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그 OBBB 법안이 좀 통과가 되었고 네. 그리고 아무리 물가가 오르더라도 지금 유가가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료비를 좀 아껴서 다른 기타 소비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국이 고용 시장이 좀 악화되긴 했지만 이 소매 판매가 망가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시간이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오는 25일 한미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난다. 회담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관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다뤄주셨지만 여기에서 또 세세한 것들이 또 결정이 그럴 되고 수도 투자의 있고. 방향이 또 네. 결정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미 정상회담도 좋은 성과가 있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나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저를 경제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크로 요정, 네, 정영경 연구원관 여기서 인사 나누죠. 다음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 좀 볼까요? 아까 한 1%대까지 각각 상승폭 좀 확대시켰었는데 지금 네. 다소 좀 약해져서 코스피가 0.8%, 코스닥 0.7% 각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매수는 오늘 들어옵니다. 음. 네, 끝까지 잘 지켜보면서 그래도 미국하고 따라가지 않네요. 우리만의 또 길을 걷고 사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올라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내일 또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